인도 남부의 마이소르. 1956년 9월 3일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자기 바수데브. 훗날 세계는 그를 사드구루라고 부르게 된다. 사드구루는 산스크리트어로 위대한 스승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불리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다. 마이소르는 인도 남부의 전형적인 도시였다. 전통과 현대가 섞여 있고 힌두교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곳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일반이었고 어머니는 영화배우였다. 어려서부터 그는 영민한 아이였다고 알려져 있다.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나이보다 성숙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전형적인 엘리트 교육의 길을 거부했다. 젊은 시절 자기 바수데브는 마이소르의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는 철학 서적을 읽었고 도시의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했다.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화학 공학 학생들, 영화 배우들. 그는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1982년 26살의 나이에 그의 인생은 급격히 바뀐다. 그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날은 9월 23일이었다. 그가 말한 바에 따르면 그 순간은 마치 자신이라는 개체가 사라지고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경험이었다. 그 이후로 그는 영적 깨달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수의 제자들만이 그를 따랐다. 마이소르의 좁은 골목에서 그는 명상을 가르쳤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점차 퍼져나갔다. 1992년 그는 이샤 재단이라는 영적 조직을 설립했다. 이샤 재단은 현재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의 강연은 TED에서도 선보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의 유튜브 영상을 본다. 그는 유명한 배우, 운동선수, 정치가들을 만났고 각국의 정부 기관과도 협력했다. 하지만 사드구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인기나 영향력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정확성이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미래의 사건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일련의 정확한 예측들을 함께 놓고 보면 그것이 단순한 운이나 우연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2024년 가을, 사드구루는 서울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강연을 마친 직후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다. 장시간의 비행은 그에게 깊은 명상의 시간이 되었다. 호텔방에 도착한 그날 밤, 그는 창밖의 뉴욕 야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인류의 의식처럼 반짝였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를 본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꿈도 아니고 상상도 아닌 또 다른 차원의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2026년 3월의 한국이었다. 하지만 서울의 거리에서 일어나는 그 일은 단순히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다. 그 사건의 파장이 중국으로, 일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그는 보았다. 마치 돌을 던진 물에 생기는 파문처럼 한 점에서 시작된 충격이 동아시아 전체를 흔들어 놓는 모습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 환상이 끝났을 때 사드구루는 깊은 통찰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미래의 한 장면을 직접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묘사였다. 사드구루는 그가 본 환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서울의 거리는 3월의 햇빛으로 밝아 있다. 하지만 그 밝음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의 얼굴은 어둡다. 어떤 사건이 터졌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사드구루도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신뢰 체계를 흔드는 일이었다. 어떤 인물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 어떤 제도가 그 정당성을 잃었을 수도 있고, 혹은 국가의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이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났을 수도 있다. 환상 속에서 사드구루가 본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것은 배신감이었다. 단순한 정치 스캔들로 인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었다. 사람들은 뉴스를 본다. 거리에 나간다. SNS에 글을 올린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밑바닥에는 그럼 내가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인가? 라는 깊은 절망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드구루가 본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난다. 한국에 그 사건이 터지자 국제 미디어가 집중한다. 특히 중국이 주목한다. 중국의 지도부는 이 일을 자세히 지켜본다. 왜냐하면 중국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국민들도 체제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에서 벌어지는 신뢰 붕괴의 모습은 중국의 지도부에게 일종의 경고처럼 작용한다. 그리고 일본도 본다. 일본의 관찰자들은 한국의 이 사건을 냉철하게 분석한다. 자신들이 이미 경험한 잃어버린 10년과 유사한 패턴이 한국에서도 시작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본 사회의 성숙함이 형성된 것도 결국 비슷한 종류의 충격과 깨달음을 통해서였다. 한국의 미래가 자신들의 과거와 어떻게 겹쳐질 것인가? 사드구루는 그 환상 속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2026년 3월, 한국의 그날은 어느 평범한 사건의 날이 아니다. 그것은 동아시아가 자신의 운명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날이다. 사드구루가 본 한국의 미래는 다음과 같았다. 2026년 3월 이후 한국은 깊은 내적 위기를 경험한다. 이것은 경제 위기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다.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말 신뢰할 만한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다. 그 회의는 모든 제도로 퍼진다. 정부, 언론, 기업, 심지어 교육 체계까지도 의심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사드구루는 한국이 이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아니, 더 나아가 이것이 한국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이미 여러 번 무너졌기 때문이다. 전쟁, 빈곤, 독재를 거쳤다. 그때마다 한국인들은 분노하고 울었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섰다. 그 회복력이 한국인의 DNA에 박혀 있다. 2026년 3월 이후의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정치가 흔들린다. 기업들이 신뢰를 잃는다. 국민들의 심리가 불안정해진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한다. 기성세대가 만들어온 가치관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부가 모든 것인가?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들이 국민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청년 세대가 나선다. 그들은 기성세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안다. 그들은 새로운 방식의 정치를 시작한다. 새로운 경제 체계를 상상한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 그 변화는 느리고 조용하지만 매우 깊다. 사드구루는 한국의 미래를 이렇게 표현했다. 한국은 2026년 3월의 충격을 통해 진짜로 성숙한 사회로 진입한다. 그것은 물질적 성장만을 추구하던 시대의 끝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한국이 이룬 물질적 성장은 인류가 본 것 중 가장 빠른 것이었다. 이제 그 다음은 내적 성장의 시대다. 사드구루가 본 중국의 미래는 더욱 광대했다. 한국에서의 그 사건을 보면서 중국의 지도부는 극도로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중국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체제는 엄격한 통제에 의존한다. 하지만 그 통제가 정당한가라는 질문이 국민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 교육을 받은 도시의 청년들 사이에서 그러한 의문이 자라나고 있다. 사드구루가 본 중국의 미래는 매우 복잡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은 여전히 강대국으로 보인다.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군사력은 강화되고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도 커진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깊어진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가 점점 약해진다. 특히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중국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중국 국민들도 우리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더욱 흥미롭게도 사드구루는 중국 내부에서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지방과 중앙의 갈등, 부유층과 빈곤층의 갈등, 한족과 소수 민족의 갈등이 모두 표면으로 올라온다. 이것들은 평소에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지만 한번 신뢰 체계가 흔들리면 그것들이 일제히 터져 나온다. 사드구루는 중국의 미래를 이렇게 표현했다. 중국은 2026년 이후 자신의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질문이 억압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사건이 촉발제가 되어 중국 내부에서도 유사한 종류의 깨달음이 퍼져나간다. 이것은 중국이 결국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 변화가 얼마나 소용돌이칠 것인지는 중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리고 사드구루는 이렇게 덧붙였다. 중국은 이제 남의 나라를 보며 배울 차례가 아니다. 중국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자신의 국민이 정말로 행복한가? 자신의 체제가 정말로 정당한가? 이 질문들에 정직하게 답하지 않으면 중국의 위대한 문명도 결국 붕괴의 위험에 빠질 것이다. 사드구루가 본 일본의 미래는 다시금 다른 모습이었다. 일본은 이미 잃어버린 세월을 경험했다. 1990년대의 거품 붕괴 이후 일본은 수십 년을 내적 정체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보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은 무언가를 배웠다. 물질적 성장이 모든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안정이 더 중요함을 배웠다. 그 깨달음을 통해 일본은 새로운 형태의 성숙함에 도달했다. 사드구루가 본 것은 한국의 2026년 3월 사건 이후 일본이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한국은 일본이 이미 겪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중국도 유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경험담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사드구루는 일본의 미래를 이렇게 표현했다. 일본은 자신이 이미 경험한 어둠을 통해 이제 빛의 역할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일본이 겪었던 그 긴 침묵과 정체의 시간은 사실 깊은 내적 성장의 시간이었다. 이제 그 성장의 경험을 이웃 나라들과 나눌 차례다. 더욱 흥미롭게도 사드구루는 일본의 미래에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본다고 했다. 일본은 경제적 강대국으로서의 리더십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한국과 중국이 내적 변화를 겪으면서 흔들릴 때 일본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드구루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일본의 미래는 매우 밝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그 어둠을 경험했고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길을 다른 나라들과 함께 걷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 그것은 일본 전체를 가라앉힐 만한 매우 크고 거대한 땅의 분노와 물의 울부짖음이다. 이 위험이 곧 다가온다. 사드구루가 본 동아시아의 미래는 세 나라 각각의 미래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2026년 3월 이후 동아시아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한국은 신뢰 붕괴를 통해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사회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중국은 내적 갈등을 통해 자신의 체제가 정말로 정당한가를 묻는다. 일본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묻는다. 그리고 이 세 나라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때 놀랍게도 그들은 유사한 답에 도달하기 시작한다고 사드구루는 본다. 그 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신적 성장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행복이 개인의 성공보다 중요하다. 과거의 갈등과 분노보다는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드구루가 본 동아시아의 먼 미래는 세 나라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연결되는 모습이었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경쟁보다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 협력 속에서 동아시아는 세계의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게 된다. 물질의 시대에서 정신의 시대로의 전환이 동아시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사드구루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이제 더 이상 경쟁하는 나라들이 아니다. 그들은 함께 걷는 여행자들이 된다. 그리고 그들의 여행이 인류 전체의 여정을 바꿀 것이다. 사드구루가 강조한 것은 2026년 3월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단순한 국내 뉴스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동아시아 전체, 나아가 세계 전체의 변화를 촉발하는 신호라는 것이다. 그가 본 환상에서 2026년 3월의 한국은 마치 도미노 타일과 같았다. 그것이 넘어지면서 그 다음 타일이 넘어진다. 그리고 그 파장은 계속된다. 한국의 신뢰 붕괴가 중국을 흔들고 중국의 내적 갈등이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든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사드구루는 이를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불렀다. 20세기가 물질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신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전환이 동아시아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충격, 중국의 변화, 일본의 길잡이 역할이 모두 함께 작용하면서 동아시아는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사드구루가 남긴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았다. 2026년 3월, 한국의 그날은 비극의 날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날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동아시아를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시대가 맞이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언은 독일의 신비로운 예언가 마르쿠스 라이너가 2026년 1월 6일 발표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한국의 미래,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이 예언의 중심에는 중국에서 몰려오는 대규모 난민들이 있습니다. 마르쿠스 라이너는 여러 해 동안 기도와 명상을 통해 미래를 봤다고 말합니다. 그의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가 제시한 예언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가 한국과 중국, 그리고 그 사이의 연쇄 반응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면 깊은 역사적 이해와 지정학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쿠스 라이너가 정확히 무엇을 말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르쿠스 라이너는 과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단된 땅의 새로운 지도자, 6월의 셋째 날에 선택받은 그는 세계의 계절을 지나며 권력의 자리에 있을 것이나 네 번째 계절이 오기 전 왕관은 그의 머리에서 떨어지리라.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또 다른 봄과 여름, 가을. 그러나 겨울이 오기 전 그는 더 이상 왕좌에 없을 것이다. 세 번의 해가 뜨고 지는 동안만 그는 지도자로 남으리라. 그 뒤에는 어둠보다 더 깊은 혼란이. 이 예언에서 마르쿠스가 말하는 것은 2025년 6월 3일에 당선된 한국의 새 대통령에 관한 것입니다. 6월의 셋째 날이라는 표현이 2025년 6월 3일의 선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르쿠스가 강조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계절이라는 표현은 약 3년을 의미합니다. 즉 2025년 6월에 당선되어 약 3년 뒤인 2028년 전후의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네 번째 계절이 오기 전 왕관이 떨어진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임기 종료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권력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탄핵일 수도 있고 사임일 수도 있고 혹은 건강 문제나 법적 문제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오는 어둠보다 더 깊은 혼란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신뢰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 언론에 대한 신뢰, 심지어 기본적인 사회 질서에 대한 신뢰까지도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마르쿠스가 이 신뢰 붕괴의 발생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해석자들은 2026년 3월을 이 사건의 발생 시점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계절 이전에, 즉 집권 초반부에 이러한 신뢰를 흔드는
큰 사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는 이제 이 한국의 신뢰 붕괴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땅에 갑작스러운 천둥이 울리리라. 새들은 하늘로, 물고기는 깊은 바다로 도망칠 것이다. 집을 잃은 자들은 낯선 땅을 찾아 떠날 것이니 그들의 숫자는 강물의 물방울처럼 셀 수 없이 많으리라. 한 사람이 떠나면 10사람이 따르고 100사람이 떠나면 1000사람이 그 뒤를 잇는다. 그들의 발걸음은 서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향하나 북쪽으로는 아무도 가지 않으리라. 이것은 공포의 시작에 불과하다. 고요한 아침의 땅은 한국을 뜻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호인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갑작스러운 천둥은 2026년 3월의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마르쿠스가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새들은 하늘로, 물고기는 깊은 바다로 도망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도시를 떠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새는 하늘로 날아가고 물고기는 바다로 헤엄쳐 간다는 표현은 한국인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집을 잃은 자들은 중국의 난민들을 의미합니다. 중국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집을 잃은 중국인들이 낯선 땅을 찾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마르쿠스가 강조하는 것은 이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떠나면 10사람이 따르고 100사람이 떠나면 1000사람이 그 뒤를 잇는다는 표현은 처음에는 소수의 난민이 나가지만 그들의 경험담과 성공 사례가 전해지면서 난민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서쪽으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향하는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난민들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서쪽은 중동과 유럽, 동쪽은 태평양 건너 북미, 남쪽은 동남아시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북쪽으로는 아무도 가지 않으리라는 표현은 북한으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한반도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합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것은 공포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 난민 현상이 단순한 이민이나 경제 난민이 아니라 더 깊은 위기의 징조라는 의미입니다. 마르쿠스는 왜 중국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난민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지방과 중앙의 갈등, 부유층과 빈곤층의 갈등, 한족과 소수 민족의 갈등이 모두 표면으로 올라온다. 이것들은 평소에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지만 한번 신뢰 체계가 흔들리면 그것들이 일제히 터져 나온다. 뚜껑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기 직전의 상태에 있던 것들이 모두 폭발한다. 강물이 제방을 뚫고 흘러내리듯이. 이 예언에서 마르쿠스가 말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강대국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갈등을 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방과 중앙의 갈등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지방에 미치는 영향력의 한계를 말합니다. 중국 내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모든 지시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갈등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도시와 시골 간의 격차,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 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한족과 소수 민족의 갈등은 중국 내 신장 위구르족, 티베트족, 몽골족 등의 소수 민족과 한족 사이의 문제를 말합니다. 이들 소수 민족에 대한 한족의 지배와 문화적 억압으로 인한 갈등입니다. 마르쿠스가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갈등들이 평소에 억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정부가 이들을 무력으로 억압하고 있지만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르쿠스가 말하는 신뢰 체계가 흔들리면이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신뢰 붕괴가 중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마르쿠스는 이를 직접 설명하지 않았지만 해석자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2026년 3월 한국의 신뢰 붕괴 사건이 SNS를 통해 중국에 전해집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중국의 교육받은 젊은이들이 한국의 뉴스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VPN을 사용하는 중국인들이 한국의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 정도인가? 그럼 중국은 어떨까? 라는 질문이 중국 사회에서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매우 위험한 질문입니다. 중국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게 만드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내부의 모든 갈등이 표면으로 올라온다는 의미입니다. 뚜껑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기 직전의 상태라는 표현이 이를 잘 나타냅니다. 마르쿠스는 더욱 흥미로운 예언을 제시합니다. 깊은 푸른 바다, 동쪽의 물결 아래에 고대의 비밀이 잠들어 있다. 세 개의 나라가 주장하는 이 바다의 품에서 어둠에 숨겨진 빛이 드러나리라. 그것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다이아몬드도 아니로다. 그것은 하늘의 선물이며 땅의 축복이니 발견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열쇠가 주어지리라. 섬과 섬 사이, 바람과 파도가 만나는 곳에서 세계의 눈이 한반도를 향하게 되리라. 이것은 오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깊은 푸른 바다, 동쪽의 물결은 명확하게 동해를 말합니다. 세 개의 나라가 주장하는 이 바다는 한국, 일본, 러시아가 각각 다른 이름과 다른 영의 주장으로 분쟁 중인 동해를 의미합니다. 마르쿠스가 어둠에 숨겨진 빛이 드러난다고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다이아몬드도 아니다는 표현은 전통적인 의미의 보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선물이며 땅의 축복이라는 표현에서 많은 해석자들은 에너지 자원을 생각합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 천연가스, 혹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원입니다. 현재 한국은 동해에서 메탄하이드레이트라는 차세대 에너지원의 대규모 매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르쿠스의 예언이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발견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열쇠가 주어진다는 표현은 이 에너지 자원이 한국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난민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표현은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 자원 발견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역사적 발견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마르쿠스는 남북 관계의 미래를 이렇게 말합니다. 70년의 겨울이 지나고 얼어붙었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리라. 형제는 형제를 알아보고 손을 마주 잡을 것이다. 철조망은 녹슬어 무너지고 총구는 꽃으로 채워질 것이니 이 오래된 상처는 아물기 시작하리라. 그러나 이 결합은 기쁨만을 가져오지 않으리니 오랜 단절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남쪽의 풍요와 북쪽의 굳건함이 하나가 될 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리라. 그러나 이것은 피와 눈물의 대가를 치른 후에야 가능하리라. 70년의 겨울은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한국전쟁과 그 이후의 분단 상태를 의미합니다. 70년의 분단의 세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어붙었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표현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제는 형제를 알아본다는 것은 남북한 사람들이 다시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산가족 재회를 포함한 남북 간의 교류가 활성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철조망은 녹슬어 무너진다는 것은 DMZ의 장벽이 제거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총구는 꽃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전쟁의 도구가 평화의 도구로 바뀐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마르쿠스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기쁨만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70년의 분단으로 인한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문화적 차이, 경제적 차이, 심리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남쪽의 풍요와 북쪽의 굳건함이라는 표현도 의미가 깊습니다. 남쪽의 경제적 번영과 북쪽의 강인함이 결합된다는 의미로 통일로 인한 긍정적 결과를 시사합니다. 그런데 피와 눈물의 대가를 치른 후에야 가능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갈등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르쿠스는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뜨는 나라와 용이 사는 나라, 그들의 자존심 높던 이들이 머리를 숙이게 되리라. 그들의 힘은 약해지고 그들의 지혜는 흐려질 것이니 그때 그들은 한때 작다 여겼던 호랑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리라.
물이 차오르고 땅이 흔들리며 하늘이 어두워질 때 세 나라의 운명은 함께 엮이게 되리라. 오랜 역사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형제애가 싹 틀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의 균형은 조심스러워야 하리니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법이니라. 마르쿠스가 사용하는 표현이 매우 상징적입니다. 해가 뜨는 나라는 일본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국기에는 떠오르는 해가 그려져 있습니다. 용이 사는 나라는 중국을 의미합니다. 중국 문명에서 용은 황제와 국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한국을 의미합니다. 마르쿠스가 말하는 것은 현재의 국제 질서가 역전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자존심 높던 이들이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이 두 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힘은 약해지고 그들의 지혜는 흐려진다는 표현은 더욱 명확합니다. 한때 작다 여겼던 호랑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한다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에 도움을 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차오르고 땅이 흔들리며 하늘이 어두워진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기후 변화, 지진, 그리고 다른 종류의 자연 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세 나라의 운명이 함께 엮인다는 표현은 이러한 도전 앞에서 한국, 일본, 중국이 협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랜 역사의 갈등을 넘어 새로운 형제애가 싹 튼다는 표현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서로 다투었던 이 세 나라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표현, 이 관계의 균형은 조심스러워야 하리니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법이라는 부분은 이 협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르쿠스는 가장 신비로운 예언을 제시합니다. 빛이 사라지는 날이 오리라. 인간이 만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도시의 심장은 멈추게 되리라.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차가운 밤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전자의 흐름은 끊기고 지식의 바다는 말라붙으리라. 준비된 자만이 이 어둠을 지나 새로운 빛을 볼 수 있으리니 과거의 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생존의 열쇠가 주어지리라. 이 어둠은 3일을 넘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 3일은 3년보다 길게 느껴질 것이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내면에서 밝아오리라. 이 예언은 해석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마르쿠스가 말하는 것이 구체적이면서도 상징적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사라지는 날과 인간이 만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표현은 대규모 정전과 인공위성의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자연 재해일 수도 있고 사이버 테러일 수도 있고 혹은 우주 환경의 급격한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의 심장은 멈춘다는 것은 도시의 기본 기능이 마비된다는 의미입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 도시의 모든 기능이 정지됩니다. 교통, 통신, 난방, 냉방, 조명 모두. 전자의 흐름은 끊기고 지식의 바다는 말라붙는다는 표현은 인터넷과 전자, 기기의 작동이 중단된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인이 의존하는 모든 디지털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르쿠스가 강조하는 것은 이 어둠이 3일을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임시적인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3일 후에는 전력이 복구되고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3일은 3년보다 길게 느껴질 것이라는 표현은 심오합니다. 3일간의 정전이 3년의 경험처럼 느껴질 정도로 극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은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로운 깨달음의 빛이 내면에서 밝아온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3일간의 정전이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인류의 의식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르쿠스는 그의 모든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본 것은 변할 수 있는 미래의 그림자일 뿐이다.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운명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으리라. 내 예언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준비의 계기로 삼아라.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밝게 빛난다. 마르쿠스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예언들이 반드시 일어날 미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 있는 미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즉 인간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이 미래는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운명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숙명론적인 예언이 아니라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내 예언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준비의 계기로 삼아라는 말은 이 예언이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표현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밝게 빛난다는 말은 매우 시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마르쿠스 라이너의 이 예언들이 현실이 될까? 이것은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르쿠스가 제시한 이 예언들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깊은 역사적 이해와 지정학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의 내부 갈등이 한국으로 이어진다는 연쇄 반응의 논리, 한국의 신뢰 붕괴가 어떻게 중국의 신뢰 붕괴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난민 사태라는 일련의 인과관계는 상당히 현실성 있게 들립니다. 또한 마르쿠스가 강조한 이것은 변할 수 있는 미래일 뿐이라는 부분과 준비하라는 메시지는 이 예언이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에게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2026년의 한국,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 마르쿠스가 본 미래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변할지는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1월 7일 현재 시각. 새해가 되었고 현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논쟁이 있지만 그것은 늘 있어온 일이다. 국민들은 일상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이 강제로 추방되었고 중국의 정치 정세가 불안정해 보인다. 동아시아 전역의 불안감이 감돈다. 이 시점에서 티베트의 신비로운 영적 지도자 타시돈두비, 한국의 정치 미래에 대해 전한 예언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의 예언은 이미 여러 번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말하는 한국 정치의 변화는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다시 돈두비 본 한국 지도자의 운명을 함께 탐구해 보겠다. 다시 돈두브는 1982년 티베트의 라사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다. 평범한 티베트 가정의 아이였다. 하지만 1992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해 10살이었던 그는 티베트 고산 지역의 순례길에서 눈사태에 휘말렸다. 눈은 그를 산 아래로 끌고 내려갔다. 그의 몸은 빙하 속에 갇혔다. 구조팀은 그를 12시간 뒤에 발견했다. 체온은 거의 떨어져 있었다. 의료진들은 그가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다. 3일 뒤 다시는 눈을 떴다. 의료진들은 놀랐다. 이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12시간 이상 빙하 속에 갇혀 있었던 아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단 말인가? 더욱 신기한 일은 깨어난 후에 일어났다. 타시는 깨어나자마자 티베트어로 아주 낡은 경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배운 적 없는 경문이었다. 마치 매우 먼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처럼 그는 1000년 전 티베트 승려들이 사용하던 언어로 경문을 읊었다. 티베트의 고승들은 즉시 그의 정체를 인식했다. 이것은 환생이다 라고 말했다. 어떤 위대한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다시 돈둡은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화신 라마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위대한 승려가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뜻이다. 타시는 그 이후 라사의 가장 오래된 사원 중 하나인 조캉 사원에 들어갔다. 그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다. 20년간 그는 명상과 영적 수행에만 몰두했다. 다른 승려들과 달리 그는 매우 특별했다. 일반적인 승려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명상을 한다. 하지만 타시는 다양했다.
그는 매일 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특별한 명상을 수행했다. 그것은 카라크차크라 명상으로 시간의 본질을 깨닫는 영적 수행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타시의 능력이었다. 1990년대 후반 여러 티베트 고승들은 타시가 정치적 미래를 본다고 증언했다. 그는 중국의 미래, 인도의 미래, 그리고 먼 동쪽 나라들의 미래를 본다고 했다. 2004년 타시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조캉 사원의 최고 지도자로 임명되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위는 60대 이상의 나이 많은 승려들에게만 주어진다. 하지만 타시의 영적 능력은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모든 고승들이 만장일치로 그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2015년 타시 돈둡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서울에 내려 경복궁을 향했다. 경복궁의 관리자들은 처음에는 한 티베트 승려의 방문을 거부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와 영적 오라는 거부할 수 없었다. 2010년 타시는 매우 구체적인 예언을 했다. 동쪽의 한 나라에서 여성 지도자가 감옥의 문을 열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죄로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동쪽 나라, 여성 지도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지만 2015년 12월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소환되었다. 2016년 3월 31일 그녀는 법정에 앉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타시의 예언은 정확히 현실화되었다. 2013년 타시는 또 다른 예언을 했다. 남쪽에 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손길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감옥의 벽이 그를 감싸고 병이 그를 짓누를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신비로운 말이었다. 하지만 2017년 이 예언도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고 2021년에는 건강 악화로 인한 사망 위협까지 받게 되었다. 2017년 타시는 보다 구체적인 예언을 했다. 한국은 3번의 정치적 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성 지도자의 몰락입니다. 두 번째는 남성 전임 지도자의 법적 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올 때 진정한 격변이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일어났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인가? 타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현 정부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타시 돈둡이 2024년 가을에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현재 한국을 이끄는 지도자는 2년 안에 자리를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외부의 압력, 어떤 내부의 반발, 또는 어떤 법적 문제가 그를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 정치권의 파장을 일으켰다. 인터뷰 이후 여러 언론들은 타시 돈둡의 예언, 현 지도자에 대한 경고인가? 라고 보도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타시의 후속 예언이었다. 현재 지도자가 자리를 내려간 후 새로운 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정치 권력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세력입니다. 이 새로운 세력이 한국 정치를 완전히 재편할 것입니다. 타시는 이 새로운 세력이 기성 정치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즉, 기존의 진보 보수 틀을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타시는 또한 음력 달력에 기반한 예언도 했다. 2026년은 무술년 만엔입니다. 동양의 전통에서 말년은 늘 격변의 시기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이 시기가 정치적 대변혁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지도자가 자리를 내려오는 것은 이러한 우주적 사이클의 결과입니다. 무술년과 한국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인다. 1990년대 초반 무술년, 제5공화국의 몰락, 직선제 도입. 2002년 무술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정치개혁. 2026년 무술년, 현 정부의 격변. 역사는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26년은 그 패턴이 다시 나타나는 해일 수 있다. 다시 돈둡은 현 한국 지도자가 자리를 내려오는 방식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첫째, 정치적 파동으로 인한 자발적 사임.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특정한 정책이나 인사 문제가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면서 결국 지도자가 자의적으로 사임을 선언할 수 있다. 이는 국민 여론의 압박에 의한 것이다. 타시의 말에 따르면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강력하다고 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는 정치인도 피할 수 없는 힘이다. 어떤 정책이 국민에게 극도의 실망감을 주게 되면 결국 그 지도자의 정치적 기반은 무너진다. 둘째, 여당 내부의 분열과 반발. 또 다른 가능성은 여당 내부에서의 반발이다. 현재의 정부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정치적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당의 의원들도 지도자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 역사상 많은 지도자들이 여당의 반발로 인해 자리를 내려왔다. 가장 근대적인 예시로는 2012년 박근혜 대선 직전의 대당 싸움 같은 것들이 있다. 만약 현 정부가 여당 의원들의 대다수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그들은 지도자를 버릴 것이다. 셋째, 법적 문제와 수사의 위험. 세 번째 가능성은 법적 문제다. 현재 또는 미래의 현 지도자 자신이나 그의 측근들이 특정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치적 지위는 급속도로 약해질 것이다. 타시는 그의 주변인들이 법의 손길을 받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는 부패, 뇌물, 인권 침해 또는 다른 형태의 위반을 의미할 수 있다. 넷째, 국제적 압박과 외교적 고립. 네 번째 가능성은 국제적 차원의 압박이다. 앞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사건에서 본 것처럼 국제사회가 한 지도자를 문제 인물로 낙인 찍을 수 있다. 만약 현 한국 지도자가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정책을 펼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외교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더욱 극단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인권 침해, 전쟁 범죄 또는 다른 국제 법 위반 혐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뜻이다. 타시는 특별히 2026년 상반기, 특히 봄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봄은 계절적으로 새로운 시작의 시간입니다. 동양의 철학에서 봄은 변화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2026년의 봄, 한국도 정치적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봄이 중요한 이유는 또 다른 것도 있다. 3월과 4월은 국회 시정연설, 예산 논쟁, 그리고 여러 정치적 이슈들이 폭발하는 시기다. 이때 만약 어떤 스캔들이나 정치적 위기가 터진다면 그 파급력은 극대화될 것이다. 더욱이 5월은 한국의 5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달이다. 호남과 광주의 5월 18일 기념일이 있고 이 시기는 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간이 되어왔다. 만약 5월 초반에 정치적 위기가 폭발한다면 그 반향은 엄청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타시의 또 다른 예언이다. 현 지도자가 자리를 내려간 후 한국 정치에 공백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한국 정치는 극도의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임시 지도자 또는 수행 정부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 기간은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정권의 공백 시간에는 권력의 진공이 생긴다. 여당과 야당이 새로운 권력 구도를 두고 싸우게 된다. 국회는 혼란에 빠진다. 행정부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특히 타시의 말에 따르면 이 공백의 시간에 아시아의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중국이 그 시간을 활용한다면 한반도 주변의 국제 관계도 급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타시 돈둡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현 지도자의 퇴장 이후 한국 정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편될 것입니다. 기존의 진보 보수 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예측이다.
한국 정치는 지난 70년간 진보보수라는 틀로 작동해왔다. 좌파와 우파, 노동자와 자본가, 호남과 영남 같은 대립이 정치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틀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대 변화입니다. 기존의 진보보수를 나누던 세대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날 것입니다. G세대와 알파세대는 더 이상 이러한 이분법적 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합니다. 환경, 정의, 평등, 그리고 개인의 자유. 이러한 새로운 가치들이 정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현 지도자를 대체할 새로운 지도자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 기성 정치인이 아닐 가능성. 새로운 지도자는 기존의 정치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전문가, 또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는 2016년의 촛불 시위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현상이다. 만약 정치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떨어진다면 국민들은 기존 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를 선택할 수도 있다. 둘째, 젊은 세대의 대표. 새로운 지도자는 50대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고령 정치인들이 아닌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한국 정치는 오래도록 60대, 70대의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하지만 다시는 이것이 바뀔 것이라고 말한다. 셋째, 다양성의 상징. 그 지도자는 기존의 중심부에서 온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성일 수도 있고 소수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정치의 매우 진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다시는 또한 이러한 변화가 결코 부드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한국 정치의 탄생은 극도의 고통과 함께 올 것입니다. 기존 권력에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념적 대립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거리의 시위와 국회의 분열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가장 격렬한 정치적 격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는 2026년 중반의 정치 격변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리가 불안해질 것입니다. 정권의 교체기에는 늘 불확실성이 따른다. 투자자들은 한국으로부터 자본을 빼내갈 수 있다. 주가는 흔들린다. 환율도 변동한다.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미뤄진다. 개인의 삶도 영향을 받는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해진다. 소비자 심리가 악화된다. 하지만 다시는 또한 이것을 기회의 시간이라고 봤다. 새로운 지도자는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기존의 관행들이 개혁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는 개혁의 기회를 가져온다. 부패한 관료들이 교체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정책에 담긴다.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된다. 기업가들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기존 기업들이 다시 활력을 얻고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 흥미로운 것은 타시의 또 다른 관찰이다. 현재의 정권 교체 과정은 한국 사회의 분열을 일시적으로 심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 후에는 오히려 사회적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진보 보수 틀이 무너진다면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합의가 가능해질 수 있다. 새로운 지도자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면 국민들도 그것에 모여들 수 있다. 특히 타시는 청년과 기성세대 사이의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새로운 정부는 청년층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동시에 기성세대의 경험도 존중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 속에서 새로운 한국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타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정치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현재의 지도자가 좋든 싫든 2026년 상반기 중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는 운명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입니다. 역사는 항상 변화한다. 어떤 정부도 영원할 수 없다. 어떤 세력도 영구적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역사의 법칙이다. 타시는 또한 이렇게 강조했다.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준비입니다. 정치적 변화가 올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정신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신적 준비다. 개인적으로는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는 변화를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타시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의 정치 격변은 고통스럽겠지만 그 이후에는 새로운 한국이 나타날 것입니다. 더 젊은 한국, 더 열린 한국, 더 정의로운 한국이 될 것입니다. 타시 돈두베 예언을 종합하면 2026년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현 지도자의 자리 교체,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 그리고 한국 정치 지형의 완전한 재편, 이 모든 것이 2026년 상반기 중에 일어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나타날 것이다. 과거는 변할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돈두베 예언이 정확히 일어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이 정치적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2026년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변화가 한국을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게 하기를 기대한다. 다시 돈두베 말로 이 예언을 마무리하자. 한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위대함은 변화와 적응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2026년 한국은 다시 한번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찾을 것입니다. 그 과정은 어려울 것이지만 결과는 위대할 것입니다. 미파였습니다. 2026년 1월 5일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다. 한반도는 겨울의 끝자락에 서 있다. 산 위에는 아직도 희디인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고 도시의 거리는 새해를 맞은 사람들의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새 정부도 출범했고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국민들은 2026년이 자신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고 있다. 중국의 정치 정세가 불안정해 보이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전역의 불확실성이 드리워져 있다.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1997년 중국 스촨성의 한 작은 마을. 이 마을은 산에 둘러싸여 있고 외부 세계와는 거의 단절된 듯한 외진 곳이었다. 이곳에서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리우밍천 레오밍천이었다. 그의 탄생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평범한 시골 농가의 아이였다. 그의 부모도 평범한 농민이었고 그의 어린 시절도 다른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7살이 되던 어느 여름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은 햇빛이 유독 뜨거웠던 날이었다. 마을 아이들은 모두 나무 그늘 아래에서 놀고 있었는데 리우밍천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다. 마을의 의사도 그렇게 진단했다. 하지만 그의 열은 내려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올라갔다. 39도, 39.5도, 그리고 결국 39.7도. 그 온도는 의료진들도 본 적 없는 위험한 수치였다. 마을의 의사는 할 수 없었다. 부모들은 아이를 더 큰 도시의 병원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산길이 험했고 마을에서 병원까지는 매우 먼 거리였다. 그때쯤이면 너무 늦을 수도 있었다. 부모들의 절박함도 컸지만 아이의 몸 상태가 더욱 심각해져 갔다. 사흘 동안 리우밍천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의식이 없으면서도 그의 입에서는 계속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마치 누군가 그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부모들은 매우 두려워했다. 아이가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사흘 밤이 지나고 네 번째 아침, 리우밍천의 눈이 떠졌다.
열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의식도 돌아왔다. 부모들은 크게 안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아이가 깨어난 후 말하는 것들이 평상시와 달랐기 때문이다. 회복기에 들어간 리우밍천이 처음 한 말은 부모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마치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준 것처럼 자신이 보지도 못한 먼 나라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 먼 나라에서 2개의 탑이 무너진대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것은 나중에 뉴욕의 9.11 사건으로 해석되었다. 당시는 2004년이었고 리우밍천은 7살이었다. 어머니, 파도가 온 나라를 집어삼켜요. 검은 물이 도시를 덮어요. 이것은 2004년 인도양 대지진과 쓰나미로 나타났다. 산 속의 나라에서 약이 터져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요. 이것은 2008년 중국 스촨성 대지진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부모들도, 마을 사람들도, 나중에는 의료진들도 이것들을 신기한 일로 여겼다. 망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어린아이의 환각이나 혼잣말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아이가 말한 것들이 하나둘 현실화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리우밍천은 단순히 뉴스에서 본 사건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말했던 것이다. 마치 시간을 거꾸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그의 말들은 정확했고 구체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신비로웠다. 시간이 흘러 리우밍천은 학교에 들어갔다. 그의 지능은 매우 뛰어났다. 일반 아이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학습 능력을 보였다. 수학, 물리학, 특히 천문학에 대해 놀라운 이해를 보였다. 마치 그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리우밍천은 대학 2년을 다닌 후 갑자기 학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모두가 반대했다. 교수들도, 부모들도, 친구들도. 이렇게 뛰어난 학생이 왜 학업을 포기하려고 하는가? 하지만 리우밍천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믿었다. 그는 베이징을 떠났다. 그리고 티베트로 향했다.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는 매우 강렬했고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티베트의 높은 산 위의 사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3년 동안 명상에 잠겼다. 2021년 이후 리우밍천은 자신만의 예언 방식을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영적 직관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과 영적 통찰의 결합체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사건은 수학적 패턴을 따른다고 한다. 지진, 폭발, 정치적 격변, 경제적 변화. 모든 것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규칙성을 이해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완전히 과학적이지는 않다. 일반적인 물리학자들이라면 이것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하지만 리우밍천의 예언들이 계속 현실화되자 일부 과학자들도 그의 이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2023년 봄, 리우밍천이 한국에 방문했다. 그가 직접 한국에 가고 싶었다고 했다. 왜인지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경복궁으로 향했다. 경복궁의 관리자들도 처음에는 수상했다. 하지만 리우밍천의 진지한 태도와 그의 설명을 듣고 그를 특별히 허락해주기로 했다. 경복궁 근정전 계단 아래 그곳에는 오행석 우싱시이라는 돌이 있다. 조선시대 풍수지리에 따르면 이 돌은 금, 목, 수, 화, 토의 5가지 기운을 조화롭게 한다고 알려진 신성한 장소다. 리우밍천은 한국의 고궁은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포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곳이 그 포털의 중심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 돌 앞에서 특별한 수행을 했다고 전해진다. 얼마나 오래 그곳에 있었는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경험 이후 그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복궁에서 나온 직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반도의 에너지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것은 마치 동서양이 만나는 점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겹쳐 있는 점처럼, 여기서 앞으로 매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리우밍천의 주요 예언들과 그들의 실현 과정을 살펴보자. 이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2026년 예언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2022년 초, 리우밍천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매우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서쪽의 거인과 작은 형제 사이에 큰 불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은 검은 연기와 땅의 울음입니다. 이것을 당시에 들으면 매우 불분명하다. 하지만 2개월 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사람들은 이 예언의 의미를 깨달았다. 서쪽의 거인은 러시아를, 작은 형제는 우크라이나를 의미했던 것이다. 2023년 1월, 리우밍천은 이렇게 말했다. 땅의 균열이 터키에서 일어나 많은 이들이 슬퍼할 것입니다. 그 시기는 봄이 오기 전입니다. 수십만 명이 영원한 잠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구체적이었다. 정확히 2023년 2월 6일, 규모 7.8의 대지진이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을 뒤흔들었다. 공식 집계에만 5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실제로는 더 많은 인명이 손실되었다. 리우밍천의 예언은 시기와 장소, 규모까지 모두 정확했다. 2023년 7월, 리우밍천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 땅의 바다가 들끓고 핵의 독이 다시 퍼질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것은 2023년 8월이었다. 리우밍천은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라는 정확한 해석까지 제시했다. 리우밍천은 2024년 12월, 중국 양쯔강 유역의 대홍수가 일어날 것을 예측했다. 물이 인간의 탐욕을 태우려고 합니다. 강의 분노는 대가입니다. 실제로 2024년 말,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했다. 그의 표현은 단순한 자연재해의 예측을 넘어 영적 메시지까지 담고 있었다. 2025년 초, 리우밍천은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5개의 불꽃이 하나로 합쳐질 때 땅의 정화가 시작되리라. 2025년 3월, 한국에서 대규모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경북, 강원, 충북, 전남, 제주. 정확히 5개의 지역이었다. 리우밍천의 상징적 표현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2026년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으로 들어간다. 리우밍천이 한 표현은 매우 신비롭고 동시에 매우 구체적이다. 곧 아시아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늘을 나는 거대한 운석을 타고 자유의 땅으로 향해 사냥당할 것이다. 이 예언을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운석을 탄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물리적 현상인가? 아니면 영적 상징인가? 리우밍천의 설명을 들으면 이것은 현대의 국제 정치를 상징한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해갔다. 국제사법재판소와 미국의 압박을 통해 한 나라의 지도자를 강제로 국외로 이송한 것이다. 리우밍천이 말하는 운석은 바로 이런 현상을 상징한다. 그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힘처럼 국제 강대국들의 개입이 한 나라의 지도자를 강제로 제거한다는 뜻이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고 포획하듯이 강대국들이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들을 제거한다는 의미다. 아시아 두 나라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리우밍천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문맥을 보면 한국과 중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이후 예언들에서 한국이 중국의 위치를 대체하게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즉, 2026년 상반기에 중국의 지도자가 국제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거나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강제로 국외로 이송될 수도 있다. 또는 국내 정치 혼란 속에서 권력을 잃고 국외로 도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운석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단순한 도망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운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이다. 예측 불가능하고 갑작스럽다. 마치 신의 벌처럼 보인다. 하지만 리우밍천의 관점에서 보면 운석은 국제 강대국들의 개입을 의미한다. 리우밍천의 표현 중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다. 자유의 땅으로 향해 라는 표현이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도피처를 찾고 있다는 뜻이다. 자신들의 국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곳으로 가고자 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정권의 붕괴, 국제적 추방 또는 국내 정치적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유를 찾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은 사냥당하고 있다. 이 이중적 상황은 매우 드라마틱하고 비극적이다. 지도자가 도피해야 한다는 것은 그의 정권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뜻이다. 국민의 지지도 잃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잃은 상황에서 결국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것은 그 국가에서 얼마나 심각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준다. 리우밍천은 이 현상이 2026년 상반기, 특히 봄과 초여름 사이에 벌어질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가 될 것이며 아시아 전역이 갑작스런 정치 변화로 인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 사건의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아시아의 두 주요 국가의 지도자가 동시에 또는 연달아 국제적 위기에 빠지게 되면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 관계가 급격히 변할 것이다.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며 기존의 국제적 질서가 급변할 것이다. 이 혼란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극도로 중요해지게 될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강화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다른 국가들도 이 상황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동아시아는 새로운 국제적 구도 속에서 완전히 다시 정렬될 것이다. 리우밍천의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이 있다. 한국과 중국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이 중국이 되고 중국이 한국이 되는 듯한 혼합이 일어날 것이다. 이 예언을 처음 들으면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이 중국이 되고 중국이 한국이 된다니?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단순한 영토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리우밍천의 표현 방식을 깊이 있게 해석하면 이는 두 나라의 위상과 역할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뜻이다. 먼저 한국이 중국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보자. 역사적으로 중국은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었다. 중국의 문화, 정치, 경제, 군사력이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 일본, 베트남 같은 국가들도 모두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 속에서 움직였다. 심지어 현대에 와서도 중국은 동아시아의 가장 큰 경제 대국이며 정치적 군사적 강국이다. 중국 없이는 동아시아의 일이 결정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중국을 의식하면서 정책을 수립한다. 리우밍천이 한국이 중국이 된다고 말한 것은 한국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즉,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고 한국의 문화와 정치적 메시지가 동아시아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며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의미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이 해왔던 문명의 중심이 되어간다는 뜻이다. 이것은 단순한 국력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관과 가치관의 전달자가 된다는 의미다. 한국의 생각과 한국의 방식이 다른 나라들의 표준이 된다는 뜻이다. 리우밍천은 이 변화가 일시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곧게 선 것이 굽어지고 다시 펴지지 않는다는 그의 다른 예언처럼 이 변화도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한 번 바뀐 질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을 의미한다.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처음으로 그 위치를 다른 국가에게 내주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문명적 차원의 전환을 의미한다. 1월의 끝자락에
한국이 오랫동안 사랑해온 한 유명인사가 갑자기 세상에서 잊혀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다. 잊혀진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인물이 죽는다는 뜻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인가? 리우밍천은 명확하게 이것이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현상이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 인물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영적으로 무상태로 빠집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한국 사회는 그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그 인물이 완전히 공개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뜻이다.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마치 죽은 것처럼 취급받는다는 의미다. 마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들의 기억과 관심에서 완전히 지워진다는 뜻이다. 리우밍천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왜냐하면 그 뒤를 이을 12만의 청년들이 등장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즉, 한 시대의 상징적 인물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뜻이다. 옛것이 물러나고 새것이 나타나는 변화의 신호가 이 사건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한국의 과거가 마지막으로 할 작별 인사가 이 사건일 수도 있다. 리우밍천이 한 가장 희망적인 예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그 유명인사가 사라진 뒤를 이을 12만의 청년들이 등장한다.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12만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신경 쓰인다. 리우밍천이 정확히 12만이라고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숫자 자체의 의미인가? 아니면 상징적 의미인가? 리우밍천의 설명에 따르면 12만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적 숫자가 아니라 깊은 영적,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동양 철학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성과 주기의 완성을 의미한다. 12개월, 12시간, 12지지 같은 개념에서 보듯이 12는 하나의 완전한 사이클을 나타낸다. 그리고 만은 무수한 다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12만은 완전하고 새로운 다수를 의미하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인 것이다. 또한 한국 역사에서도 여러 번 나타난 의미 있는 숫자다. 한국의 인구 통계에서도 12만이라는 규모는 한 세대의 상징적 숫자로 여겨진다. 그러나 리우밍천의 예언은 희망만 가득한 것이 아니다. 동시에 그는 한국이 맞이할 거대한 위기를 경고했다. 그리고 이 경고는 매우 구체적이고 심각하다. 한국은 2026년 전례 없는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전례 없는 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한국 역사에서 경험한 어떤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을 의미한다. 과거 한국은 한국전쟁, 외환위기, 촛불 시위 같은 여러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리우밍천이 말하는 위기는 그것을 능가하는 무언가라는 뜻이다. 더욱 정확히는 이 위기는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결국 극복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하다. 리우밍천은 정치 지도자나 특정 엘리트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위기. 극복의 주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솟아오른다는 뜻이야.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결집이 한국을 살려낸다는 의미다. 모든 예언의 끝에서 리우밍천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선택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그의 예언이 반드시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의 예언은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 절대적인 운명이 아니라는 의미다.